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전화 연결을 해서 북한의 도발의 특징과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나와 계시죠,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미가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공습 경보도 울릉도 전역에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미사일인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지금 뭐 정확하게 미사일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사거리라든가 이런 특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지금 경보가 울린 울릉도 지역에서부터 원산까지의 거리가 한 350km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주력인 KN-23부터 뭐 24, 25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사거리 안에서 발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은 실제 미사일이 날아간 곳은요, 뭐 NLL 뭐 이남에 뭐 이렇게 지역에 떨어졌다라고 예, 하는데 예. 사실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뭐라고 그럴까 거리나 요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정도로 미사일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km 이상은 비행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오늘 오전 8시 51분에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고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했다고 합니다. NLL 이남에 26km, 그리고 속초 동방 57km, 울릉 서북방에 167km. 이렇게까지 지금 뭐 분석이 된 자료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온 바에 이게 따르면 지금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이게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지금 이게 이 숫자만 받고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요. 지금 속초라고 하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북쪽에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거의 NLL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0km 거의 가깝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동방으로 해서 50 몇 킬로가 된다. 57 그쪽에 킬로. 떨어졌다라고 예. 하는 것은요. 우리 영해 안에 안 떨어졌다는 것이지 거의 영해 거의 근접해서 남쪽을 상당히 내려온 상태로 착탄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위협적인 행동을 넘어서 예. 거의 대한민국의 공격에 거의 유사한 정도의 행동이다. 이거 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북한이 뭐 원래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수준이 좀 너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 묵과하기 되게 좀 어려운 모습이 아니겠냐. 지금 예를 들어서 울릉에서 지금 울릉도 서북방으로 167km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이게 그렇게 떨어지려면은 거의 그 속초하고 강릉 사이에서 뭐라고 그 사이점에서 공해에 해당하는 곳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NLL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한 70, 80km 정도 안까지 내려와서 착탄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예. 이건 뭐 거의 뭐 우리 영해에 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거의 우리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잘 움직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무슨 뭐 사격을 예고하고 발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이 좀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뭐 영해 근방까지 와 있는 상황을 보면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제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이게 드십니까? 뭐 사실 뭐 연평도 포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이 그거는 대한민국의 그 영토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행위라고 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는 네네. 이 행동들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영해 안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북한에게 강력하게 교훈을 주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금 예. 이거 북한이 지금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것을 과연 용납을 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도 비례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지금 경계랑 화력 대비 태세를 격상하고 북한에 대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강력한 교훈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제사회를 통해서 이 행동을 잘못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단 국제사회에 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정당성과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북한에게 일단은 좀 경고를 할 좀 필요가 있다. 지금 너희들이 한 행위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온 이 행위는 그 소위 말해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니들 위반하는 행위고, 니들 이 위반하는 행위가 한 번 더 반복될 경우에는 이것은 니들이 폐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요, 국제사회의 최대한 그걸 얻어서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그 후에 북한을 압박을 했을 때 충분히 더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발사 장소를 보면 강원 원산 일대입니다.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도 있겠습니까? 뭐 원산 쪽에서 보통 미사일들을 많이 시험 발사를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쪽에 여러 가지 그 미사일 작전들을 위한 주요 발사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인근에 탄도 미사일 부대들도 존재를 하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동해 방면으로 해서 발사를 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뭐 역시 이 동해 쪽에서 특히 원산 쪽에서 미사일 발사는 역대 보고 있으면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일본 방향을 향한 발사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을 봤을 때 뭐 그게 뭐 일본을 겨냥한다 뭐 이런다라기 의미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미 혹은 미국에 대한 어떤 뭐 메시지를 보낼 때 많이 발사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은 이제 뭐 그것이 꼭 지금 뭐 미사일의 종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지금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는 전반적 흐름을 봤을 때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근데 이게 주요 발사지라고 한다면 우리 당국도 사전에 좀 예측을 했고 관측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마 그 북한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요. 그 울릉도 쪽으로 미사일 날아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걸 한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선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자, 다음번에 미사일 발사됐을 때는 그게 정말 울릉도 안으로 떨어질지 뭐 혹은 뭐 속초나 강릉 쪽으로 날아올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경고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북한에게 그 원점을 타격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민 목소리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주민들에게는 전달이 공식적으로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시스템이 아직은 덜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지금 민방위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 그 행안부의 관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민방위 체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실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문자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현재 시스템이라면은 그 통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형식에 그쳐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다시 전파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것은 국민들 개개인에게 다 문자를 보내면은 그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여튼 전파 체계는 존재한다. 하나 궁금한 이렇게- 게요. 이렇게 예. 울릉군 같은 경우에 대피소가 마련은 돼 있습니까? 아마도 대피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이런 도서 지역에는 대피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충분한지 숫자나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지하 대피 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주민들에게 좀 잘 알려져 있어야 예. 실제로 만약에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시정이나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각 민방위 홈페이지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요. 네. 인근에 있는 대피 시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정부나 이런 데서 홍보도 하기는 하지만은요. 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건 어디 있건 어느 지역이건 자기 인근에 민방위 대피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 한 번만 하시면 나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십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울릉도 현지 주민분 연결을 했을 때 공습 경보가 갑자기 울렸다. 공습 경보가 뭐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예. 공습 경보가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미사일의 방향이나 탄착점이 위험하다고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경보가 발신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소위 이제 우리 지금 민방위 시스템 자체가 어떤 해당 지역으로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라든가 혹은 미사일 혹은 예. 항공기 이런 것들이 접근을 했을 때는 공습경보가 발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 갑자기 무슨 경보를 발령해가지고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냐가 아니라 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보를 발령을 해 놓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미사일 발사되는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이런 특히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하 5에 가까운 속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일본 방위상이 분석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2발은 변칙 궤도 비행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왜 지금 이 시기에 발사를 했는가? 의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굉장히 좀 나름 치밀하게 계산한 측면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대한민국이 왜 많은 국민들이 더 놀라고 불안하게 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 울릉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공해상에 떨어지게 만든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는 듯이 점점점 세 발이 이렇게 따다닥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불안을 최대로 높일 수 있을까를 집중한 것이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한미 연합 훈련, 공중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는 얘기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번 훈련이 사실 비질런트 스톰이 상당히 크고 공군력이 상당하게 결집이 돼 있는 상황이고 키웨스트함, 그러니까 6,000톤급의 키웨스트함도 부산항으로 입항한 상태인데 예. 로널드 레이건 호 당시에도 그랬고 이제 북한이 그런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감행하기로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하는 것을 감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서 무조건 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도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고 공포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지금 이 북한의 지금 행동은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NLL 이남 쪽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쪽에 가깝게 뭐 공해상이라고 하지만 영해 뭐 12해리 영해에 바로 그 바깥 지역에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게 이런 식의 도발을 했는데요. 예. 이것은 절대 묵과할 수 있는 도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위협을 느낄 만한 훈련이라는 이번 이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게 어떤 훈련입니까? 비질런트 스톰은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그 북한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군이 전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거의 그 모든 종류의 항공 훈련을 그 통합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삼축 체계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북한에게는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두려운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북한에서도 뭐 비난하는 게 뭐 미 핵전쟁 각본의 뭐 마지막 단계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거창하게 얘기를 붙이는데 예. 결국 뭐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막는 방어적 성격이자 그 반격을 포함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그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미 지터 대변인이 그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올 것이냐 그 얘기가 있었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어적인 성격이고 뭐 도발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밝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좀 상당히 수위가 있는 도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이런 B-1B 전략 폭격기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강한 기조를 좀 미국이 보였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글쎄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략 자산의 전개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가용한 전략 자산의 전개를 통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항모 훈련하다가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돌아가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다시 항모를 되돌려서 와서 훈련을 또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북한의 달라지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미국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 북한이 뭐라고 그럴까 이 진정하고 이러한 긴장 높이는 행위를 낮추지 않으면 이건 북한에게 스스로에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일본 NHK의 보도를 보니까요. 북한이 첫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150km, 비행도 150km를 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100km이고 비행은 200km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수치를 봐서 뭐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요. 예. 이거는 미사일을 보여주기 위한 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KN-23이나 24 같은 미사일들 뭐 예를 들어서 변칙적인 궤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그 심지어 굉장히 낮은 각도로 해서 원거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350km 거리를 발사하는데 고도가 뭐 30km, 높아야 뭐 50에서 60km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각도로 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높은 각도로 발사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실전적인 미사일 발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도가 최소 50km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이게 이 KN-23과 24와 같은 그런 어떤 변칙 궤도로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 말고 KN-25라고 해서 초대구경 방사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걔도 굉장히 낮은 고도를 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높은 고도로 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각을 말씀해 주셔서 예. 그 최근에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서 한번 미사일이 발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면서 그때도 위협이 상당히 높았었고 가장 최근에 발사된 것이 10월 14일 새벽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했는데 그 후에 중국 당대회 이후까지는 탄도미사일을 꺼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꺼냈다라는 것, 미사일 제형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미사일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재원 자체를 가지고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쐈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특히나 이 NLL 이남의 공해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대한민국 그 영토 쪽 이내를 그 선상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어떤 경우를 봐도 명백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다른 예를 들어서 북한이 변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일단 이건 유엔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올려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백하게 일단 밝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국제적인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엔 제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교적인 방식인데 예. 최근에 북한이 예. 군사적인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도 같이 이제 출격을 하면서 맞대응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군사적인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군사적 대응이 만약에 지금요 저것이요 지금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 하면은요 원산에서 울릉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다가 이제 가만있어 아까 숫자가 어떻게 됐었죠? 167km 울릉도 북서방에 떨어졌다. 이게 100 몇십 킬로니까 좀 상대적으로 먼 거리긴 하지만은요. 예. 전반적으로 원산에서 울릉도까지 날아가는 사거리가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350km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날아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습 경보를 내릴만 한 사안일 것이고요. 이거 조금만 더 날아왔으면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이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단순히 볼 수가 없고 이제 유사한 식의 어떤 미사일 발사나 행동을 볼 때 남쪽으로 미사일을 돌려서 쏠 때는요 이제 필요하다면은 원점을 타격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북한에게 명확히 경고를 해야 된다. 예.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 쪽을 넘겨서 미사일 쐈을 때는 이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쏘는지 어디를 향해 쏘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 이것은 도발이자 공격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여보세요? 예. 지금 합참의 브리핑 함께 들으셨는데 예. 이 미사일 발사가 NLL 이남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도 계속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 영해에 관한 공격에 거의 가까운 행위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상화가 될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쪽에다 조업하는 선박들 같은 것들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이거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나 이런 부분 제가 자꾸 유엔 얘기나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네. 만에 하나 우리가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저기를 때려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요. 북한이 맞을만 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해야
더 국제사회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나 이런 데서의 언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북한이 그동안 여러 번 이 공격을 좀 암시하는 입장을 많이 발표해 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고요. 어제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이번 우리 이 호국 훈련 연습 진행된 데 이어서 또다시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주체가 미국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으로 지금 북한이 이러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이게 미국의 뭐 핵전쟁 훈련이다 군사훈련이다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사실 북한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을 뭐 두렵다라고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방향성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을 하더라도 미국 쪽에 좀 더 방점을 둬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뭐 소위 운용부대 군사훈련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 실제 지금 핵 탄두 자체가 개발된 것도 없고 탑재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이 미국과 뭔가 하여튼 딜을 좀 해야겠다, 혹은 미국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소위 이 북한 수뇌부의 그런 숨은 속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울릉도에 지금 이렇게 공습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불안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요격 체계에서 이 동해상 울릉도 쪽까지 그 범위가 닿을까? 뭐 셈이나 팩3, 팩2 이런 부분이 사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들에 대해서 이 방어가 가능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우리가 지금 배치나 이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요, 가장 효율적인 방어는 공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 뭐 사후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군사적 충돌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굉장히 명확한 지침과 방향성을 북한을 향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국정원도 그렇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기다, 높게 바라보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도 11월 8일이다 보니까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 우리 영해에 아주 근접하게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수위 높음이 결국에는 7차 핵실험까지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당연히 수위를 높여갈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핵실험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건 정치적인 문제건 간에 북한 자체가 핵실험을 당장 할 수 있는 준비 체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2016년이나 17년처럼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핵실험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다가 하나하나 던지는 상황과는 달리 지금 북한은 굉장히 나름 어떤 시간적인 그러니까 어떤 시간표나 이런 거에 쫓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뭐 7차 핵실험이 언제 할 것이냐? 저는 지금 이후에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과연 북한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이 그만큼 이제 뭐 7차 핵실험이 만약에 당장 불가능하다면 자꾸 극단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든가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되려 이렇게 막 뭐 동해나 혹은 서해나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함부로 발사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된다면 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하고 동일한 것이고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묵과해서 안 된다라는 점 여러 번 강조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엔에도 제소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대회 때도 서로 답신 주고받으면서 그 혈맹 관계 다시 강조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러시아 역시도 핵 무기 사용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두 국가와의 이 협조가 가능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전망이 어두워 보여서요. 협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예. 협조 이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나서서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자꾸 뭐 유엔 말씀드리는 유엔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얻어야 그 이후에 우리가 북한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징벌을 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관련된 행동들을 할 때 그게 일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미군도 뭐 이렇게 입장을 내고 이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텐데 좀 강대강으로서 맞부딪힐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요. 이제 아마 2015년 8월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보고 있으면은 북한이 그 지뢰 도발한 이후에 도발을 같이 하면서 이 위협을 높여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북한이 화들짝 놀라서 자신들이 되려 이렇게 뭐 좀 뭐라고 그럴까 대화를 얘기해오고 요청해오고 왔습니다만은 아마 예. 지금 자신들이 핵 무장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도 손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긴장이 무턱대고 높아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 거의 우리 그 영해나 영토에 관한 공격에 거의 근접한 이 행동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네네네. 결국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음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거다라는 걸 예. 명확하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예, 이게 싶습니다. 분단 후 처음인 만큼 우리 군 당국 단호한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